여보, 엄마 생신상은 아직 멀었어? 거의 다 됐어. 기다려봐.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저는 37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윤서야, 오늘 야근이지? 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밤도 늦었는데 혼자 가면 내가 마음 졸이잖아. 어서 일 끝내고 나와. 그는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춰주었고 저를 위해 술과 담배까지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이고 주말이면 제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주었어요. 연애 시절 그가 보여준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 다정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장 봐올 테니까 편한 거 말해봐. 그럼 된장찌개 먹을까? 알았어. 두부랑 청양고추 좀 넣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는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오늘 회의 많았다며 많이 힘들었지?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정말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시원한 거 마실래? 시어머니는 살갑고 다정했고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지만 늘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과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며느리가 손님이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윤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천천히 전 부치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미리 시댁에 들러서 전 부치는 것을 거들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몸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매번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시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 삶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누워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볼까? 벌써? 응.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아빠 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원하고 시부모님도 기대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기를 품에 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준비해보자. 진짜 고마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렇게 저는 임신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 윤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었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야? 그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부터 저는 심각한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졌죠. 밥 짓는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의 면도 크림 냄새, 심지어 향수까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향수 좀 다른 걸로 바꿔줄래? 응, 이거? 알았어. 당분간 안 뿌릴게. 처음에 남편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세제도 순한 제품으로 바꾸고 스킨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바로 토했고 물조차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수분이라도 섭취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아기에게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뭔가를 먹으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제 곁에서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고마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입덧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윤서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나 지금 도저히 요리할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나도 배고픈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줄래?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배달 시켜 먹어. 아, 맨날 배달만 시켜 먹냐?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들어가서 쉬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걸까?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더 힘든 건 시댁의 방문이었습니다. 나왔어. 문 열어줘.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윤서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지?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역 특유의 비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지만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줄 거 아니냐? 임신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면 어떡해? 나도 임신했을 때 일 다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집에 반찬도 하나 없네. 내가 좀 해놓고 갈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까지 구우셨습니다. 김치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녀가셨네? 반찬도 해놓으셨고. 그나저나 윤서야, 넌 좀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매번 화장실만 가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겠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임신 중이라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도 좀 참아야지.
임신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임신하고 집안일도 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 유세라니. 제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닌데, 제가 원해서 토하는 게 아닌데.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집은 이 모양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차피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괜찮지? 조심히 다녀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임신 후에 끊었다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담배 피웠어? 아,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대만 피웠어. 나도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어. 그래도 약속했잖아. 나랑 아기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알았어. 다음부터 안 피울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침대에 누웠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거나 아기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오늘 처음 움직였어. 그래, 좋겠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걸까요? 그렇게 저희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새벽부터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 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야. 주말마다 골프만 가네. 나랑 산책이라도 좀 하자. 산책? 윤서야, 나도 쉬고 싶어. 평일에 일하느라 죽겠는데 주말까지 너랑 산책하면 나는 언제 쉬어? 남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위에 올려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 나갔어. 지금? 나도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충전기 꽂아서 써. 잠깐만 쓰면 되는데. 아니, 나도 써야 할 게 있어. 그냥 네 폰 충전해서 써. 남편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부산, 아마 3박 4일 정도 될 거야. 3박 4일이나 그렇게 오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본사 사람들이랑 미팅 많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필 제가 임신 7개월로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고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기 힘든데.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출장 가방을 꾸렸어요.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는 챙기지 않던 캐주얼한 옷 여러 벌과 운동화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왜 챙겨? 아, 현지에서 시간 나면 운동 좀 하려고. 나이 먹으니 관리 좀 해야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에 두고 온 임산부용 방석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방석을 꺼내려는데 블랙박스 LED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운전 안 하면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되겠네. 저는 무심코 블랙박스 앱을 열어 최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접촉 사고라도 있었나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새벽, 남편의 차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골프 복장을 입은 여자였고 남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마?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와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서랍 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결제 내역과 함께 호텔 숙박비, 면세점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하필 지난달 남편이 출장이라며 떠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태국 푸켓 리조트.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임신한 몸으로 입덧에 시달리며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회의실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을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골프장 캐디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 사진들, 그리고 친밀한 대화 내용들. 오빠, 와이프는 우리 사이 모르죠? 응, 모르지. 걱정 마.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오빠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나도 너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저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사진도 메시지도 카드 명세서도 블랙박스 영상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남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고생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이번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긴 한데 그만큼 성과는 있었으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네가 한 짓들을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신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나도 알아. 선물은 뭐 드릴까? 선물도 좋은데 우리 집에서 당신이 생신상 차려드리면 어떨까? 가족들 다 초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인 저한테 생신상을 준비하라니요. 나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떡해.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 간단하게 음식 몇 개만 차리면 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생신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초대할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된다고. 남동생이랑 여동생 네 가족, 우리 부모님까지 해서 10명 정도. 10명입니다. 임신 8개월인 제가 1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차라리 식당에서 하자. 괜찮아.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고기나 구우면 되지. 나도 좀 도와줄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준비해 볼게.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나 잠깐 운동 나갔다가 마트라도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잘 다녀와.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척 했어요. 냉장고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음식은 준비했어? 네, 곧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냈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식은 언제 나와? 곧 나올 거야. 약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신 음식이에요, 어머님. 생일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했잖아.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짜장면을 먹으라고요? 네, 드세요. 여기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성껏 주문했어요. 시동생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충격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요. 그쪽 아들이 임신한 저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증거예요. 저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켓 호텔 영수증과 면세점 쇼핑 내역 그리고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요. 이 여자 이름은 지민이에요. 26살이고요. 제 남편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나온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서 언니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신 안 그럴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지민이라는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윤서야, 나 이제 당신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너무 더러워.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우리의 아기라도 봐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윤서야, 문 좀 열어줘. 돌아가세요. 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게 가만 놔두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밖에 서 계셨지만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부인, 증거 자료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인데 임신 중 외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쪽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입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도 아이 아빠야. 적어도 당신 출산할 때는 옆에 있고 싶어.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나을 수 있어. 윤서야, 제발 아기만이라도 생각해줘.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여행 다닐 때는 아기 생각을 하긴 했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는 아기를 생각했냐고? 그건 이제 그만 가.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손잡고 출산하는데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곧 만날 우리 아기가 있잖아. 산모님, 이제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셨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면접 교섭권이요? 네,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그쪽에도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 면접 교섭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이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윤서야,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30분이야. 시간 정확히 지켜.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들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옹알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미움도 아닌 그저 무덤덤함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저는 아기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날짜 엄수해. 전 남편은 뒤돌아보며 계속 아기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저는 복직에 성공했어요. 윤서 씨,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머니가 아기를 전적으로 봐주시기로 하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돌을 맞이했어요. 친정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모두 끝난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돌 축하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다음 면접 교섭일에 봐. 더 이상 제가 남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저 혼자서 아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배신한 전 남편도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한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께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서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이랑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강함으로 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돈, 우리 아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단이랑 가구도 다 해주실 거죠?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고 3년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팅 어땠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되게 편안하고 진실한 사람 같더라. 그 정도면 호감이네. 연락이 또 올 것 같아? 글쎄, 근데 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첫 데이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데이트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먼저 연락을 해서 위로해 주었어요.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세심함도 있었죠.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지 100일이야. 축하해.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이런 것도 챙겨주고 고마워, 정말.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공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해. 집안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네가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고, 남자친구의 본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때의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고마워. 평생 잘할게.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변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축하해. 고마워.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 결혼식 때 꼭 초대해줘. 내가 축가 불러줄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축복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꾸려갈 따뜻한 가정. 제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결혼이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게 될 충격과 좌절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현실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신혼집 마련은 결혼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신혼집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바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여유가 거의 없어. 취업을 늦게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거든.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집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더 초라해 보일까봐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사실 처음부터 저는 예비 시댁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고 돈은 나중에 함께 벌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신혼집 이야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마침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어.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쪽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그 친구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께서도 덧붙이셨습니다. 마침 작년에 세주던 아파트를 팔아서 여윳돈이 좀 있어 다행이네. 7억 정도면 경기도에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대출 없이 전액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7억 선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다. 평생 효도할게.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최고의 효도지. 정말 꿈만 같아. 대출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다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제 자신이 정말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집도 보러 다녀야겠다. 언제 시간 될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부동산도 알아봤어. 좋아. 이제 우리가 살 집 찾으러 가는 거네. 상상만 해도 설레. 우리는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방은 안방으로, 저 방은 서재로 꾸미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렸어요. 여기 베란다에서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침마다 커피 타줄게. 정말? 약속이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대출 부담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밀 보금자리도 마련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보였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잘 됐다. 요즘 신혼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데. 나도 운이 좋은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7억이면 웬만한 집 다 살 수 있겠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난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있고 경제적 걱정도 해결되었으니 완벽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은 그분과의 본격적인 만남 이후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인데 저는 오직 남자친구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 어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특히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에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떡 사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남자친구가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벌써 준비했어. 과일이랑 한우도 샀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알았어.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아. 그날 예비 시댁이 있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낡은 외관, 좁은 복도, 여기저기 쌓여있는 짐들. 남자친구가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여기야,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우리 며느리 오셨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강렬했죠.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 그리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서 있지 말고 앉아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 한 잔 권하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학원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장사는 잘 돼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계절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 뭐가 나중에야? 결혼하는데 이런 건 미리 알아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은 아가씨 쪽에서 다 해준다며? 그럼 혼수는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해줄 형편은 아니라서 말이야. 혼수는 두 사람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가구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해. 싸구렸으면 금방 망가지니까. 그리고 침대도 최소 킹 사이즈로 해야 되고. 이어진 질문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단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혼하면 명절 때 우리 집에 먼저 오는 거 알지? 그리고 매달 용돈도 최소한 지금처럼은 챙겨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너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당연한 거 말하는 건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성격이 직설적이신가 보다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려나? 비용은 당연히 여자 쪽이 더 내는 거지? 엄마!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 그렇다니까. 어차피 집도 해오는 마당에 여자 쪽 집안이 여유 있으면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거래 상대를 저울질하는 듯한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의논? 여자 쪽 집안이 돈 있으면 당연히 더 내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주로 보고 계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 그러길 바랄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단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비 시댁 방문 이후 며칠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의 불편함을 애써 잊으려 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최대한 저를 배려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두둔했고 저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전화하셨네. 지영아, 너 지금 시간 되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아까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신혼집 말인데
15억짜리 신축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7억 원대 아파트로 이미 결정이 났고 남자친구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 7억짜리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15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해 볼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아서 잘해봐. 근데 지영아, 엄마가 보기엔 좀 이상해. 받는 쪽에서 먼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에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15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도 정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셨대. 7억짜리는 마음에 안 들고 15억짜리 신축으로 바꿔달라고. 미쳤나?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그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연락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지금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봐.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지영이네 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했지 왜? 갑자기 15억짜리 집으로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문제야? 어차피 저쪽에서 다 해준다는데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좋은 걸로 하면 되지.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미 7억으로 결정됐잖아요. 아니, 넌 왜 그래? 어차피 저쪽 집안이 돈이 좀 있다며? 그럼 쓰는 김에 좀 더 좋은 집 해주면 안 돼? 7억짜리는 내가 보니 낡은 것밖에 없더라. 기왕 내 아들이 사는 거 신축에서 사는 게 좋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 여자 편이야?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래? 한번 뽑아낼 수 있을 때 다 얻어내야지. 저는 눈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어머님과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잘못 봤나 봐.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이런 분이셨던 거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15억이라고 해서 못 해줄 것도 없어. 하지만 받는 쪽에서 먼저 액수를 정해서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처음 7억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야? 마치 우리를 돈줄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지영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상대 집안의 태도가 이 정도면 너가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건 며느리 집안을 경제적 지원처로만 보는 계산적인 태도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갈등의 전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진리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15억 신혼집 요구 사건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와 앞으로 평생 함께해야 하는 시댁과의 관계. 이 둘 사이에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때는 이미 결심을 한 후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신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미안한데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아니, 진심이야. 우리 그만하자. 잠깐만, 왜 갑자기? 엄마가 잠깐 실수하신 거라니까 다시 기회를 줘.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어제 결론을 내렸어. 무슨 결론?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충분히 의미 있었어. 너무 행복했고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은 달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평생 가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문제야. 너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있을 텐데 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아니, 그건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나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 수 있어. 미안해.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때 남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아니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그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파혼을 결정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목소리부터 험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 차버렸다며?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정이야? 그림이나 그리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네가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앤데 너 같은 애한테 차이다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야, 지금 전화 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말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런 분과 평생 가족으로 지낸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그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내가 좀 오버했어. 미안해. 손 놓아주세요. 없었던 일로 하자. 15억은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말했던 것처럼 7억으로 하면 되잖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아들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 네가 다시 생각해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는 15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젠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제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지영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집안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가장 아픈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파혼을 결정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간 함께했던 추억들이 수시로 떠올랐고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는 달리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너 전 남자친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 중이래. 근데 그 집도 여자 쪽이 경제적으로 좋은 집이라던데. 그리고 또 걔네 어머니가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히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네. 너는 정말 잘 피한 거야. 알지? 학원 일에 집중하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족 앞에서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너가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결국 저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은 두 집안이 맺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평생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죠. 요즘 저는 학원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림이나 그리는 여자라고 비하했던 그 일이 사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걸 요즘 들어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신중할 거예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겁니다. 오직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인품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의 인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너무 위험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태도는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편하다면 결혼 후에는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혼 전에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3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정말 아팠고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평생의 불행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포기해야 했던 결혼.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자유롭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더 중요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